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15 광복 43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하루를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는 8.15를 맞이해서 지난날 안중근 의사의 뒤를 따라서 독립투쟁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오신 독립기념관 안춘생 관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날 그 독립운동을 해오신 분으로서 광복절을 맞이할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더욱 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기쁨이란 뭐 온 국민과 더불어 뭐 다 같이 기쁘게 생각하지만은. 네. 특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가진 고통과 수모와 치욕의 날을 지나면서 네. 하루속히 그 해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서 45년 8월 15일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그때를 전 국민이 맞이해서 가장 그 기쁘고 열광적으로 환희를 높이 부른 것은 그만치 일제 침략 때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수모를 많이 받고 치욕을 많이 받아서 빨리 그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네. 하는 그 염원이 그만치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네. 더욱이 43주년 금년에는 우리가 또 나라를 건설한 지 네. 나라를 정부를 세운 지가 40주년 됩니다. 네. 48년에 우리가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네. 더욱 금년이 더 의의가 크고 네. 뿐만 아니라 저로서는 또 이제 온 국민이 82년도에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서 우리 온 국민이 참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 시작해서 네. 작년 8.15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개관 1년을 맞이하게 되고 정말 뭐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고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독립기념관이 오늘로서 그 개관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그 독립기념관을 찾아 관람하신 분이 대단히 많지요. 960만 명이 되는데요. 예. 어른이 그 성분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어른이 한 53%고 네. 또 어린이와 이 노인들이 한 20% 되고 네. 청소년이 한 23% 이런 정도로 이제 분포가 됐습니다. 뭐 대략 우리나라 현재 인구를 한 4천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960만이라고 그러면 네 사람의 한 명꼴로 독립기념관을 찾자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년 동안에 대단한 그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저희가 최근에 한 10,000명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97%가 이 독립기념관 지은 것은 참으로 잘 됐다. 우리 민족이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네. 이것이 참 잘 됐다고 하는 그런 네. 반응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한 90% 정도의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국민의 교육으로서 가장 훌륭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참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는 대단한 그 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예, 보람이 우리가 과거에 그 외국의 침략을 받았던 민족으로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국의 침략을 다시 그런 악몽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네. 우리나라를 참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역시 우리 앞으로의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참 정신교육을 잘 시켜서 국력을 배양해가지고 다시는 그 그런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관람객들은 대충 어떤 자료에 가장 관심을 보이시던가요? 관심 보이는 것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만은 전체 그 전시 자료가 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참 이렇게 지켜내려오고 유지해내려오고 여태까지 갖고 내려왔는가 하는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역사 자료들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3관에 있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서 가진 악행을 하는 우리 애국자들 또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우리 백성들을 잡아다가 죄를 씌워서 악행을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네. 그 자료가 모두 몇 점이나 전시가 되고 있습니까? 모두 수집된 것이 한 48,000점에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건 약 9,000점 정도 이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전시한 것이 9,000점입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나머지를 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전시를 하게 됩니까? 지금 전시된 것이 전시관이 7개인데요. 그거는 시대별 또 사건별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스페이스가 이제 한 9,000점 정도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한 3만여 점이 전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그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귀중한 전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시기가 가면은 다시 또 이제 교체 전시를 해서 지금 수장고에 있는 그 자료들을 다시 끼내서 이제 이 전시를 교체 전시를 하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 또 수장고에 다시 이었고 이렇게 해서 순환해서 자꾸 이제 이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독립기념관에 알린다든가 기증을 한다든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접수하고. 그 외국인 관람객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뭐 중국, 미국, 일본, 구라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그 참 관심을 깊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중에는 전후 세대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그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저렇게 인도에 어긋나는 그 악행을 하고 저렇게 가혹하게 인도에 어긋나는 일을 저렇게 했는가 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일본의 어떤 지방의 그 방송하는 기자가 하나 와가지고
아 이거 참 이거 처음 보고 처음 듣는다고. 그 기자는 전후 세대 기자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젊은 사람, 전후 세대 사람인데. 그래 그 자기가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는 사할 이내, 사할 이내 우리 동포들이 가 있는 것은 일본이 옛날 전쟁할 적에, 중일 전쟁할 적에 이제 그 노무자로 잡아다가 거기서 일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나라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가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송을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좀 자성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속죄를 하는 의미에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본 사람들은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이 마당에 저렇게 그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잔혹한 일을 한 거를 전시를 하면은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또 앞으로의 그 참 친선의 어떤 좀 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네는 일본 사람들은 힘이 있을 적에 힘이 없는 한국을 침략해서 저렇게 그 인도에 어긋나는 그 악행을 하고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반성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힘이 약하면 힘이 강한 사람한테 언제든지 저렇게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힘을 나라의 국력을 배양하고 다시는 저러한 좋지 않은 그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결심을 하는 그러한 장이 돼서 당신네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영원히 그 이제 평화 공존할 수 있고 또 설린 우방으로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지 절대로 두 민족의 감정을 일으킨다든가 그건 아니다. 당신네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교육을 시키다 할까 그래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정해 보이시는데 연세를 제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912년생입니다. 아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관장님께서는 그 안중근 의사의 조카분 되신다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겠습니다만은 1912년생이시라고 그러면은 안 이사님이 순국하신 다음 달에 후에 태어나셨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안 이사께서 그 1910년 3월 26일에 순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태어나셨고요. 그래도 집안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서 성장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못 살도록 저렇게 아주 강제로 모든 것을 이제 나라의 권리를 뺏고 우리 토지를 뺏고 또 이제 우리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한다고 하면서 이등방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악독하게 이제 못 살게 굴고 해서 그래서 우리 당수께서는 그 이등방문을 사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국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이제 기울일 적에 그 안이사께서는 본래 그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데서 사시다가 모든 가산을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 평안도로 진남포로 와가지고 학교 둘을 세워서 그 국민을 깨우쳐서 이제 참 유경으로서 이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너무도 시기가 급박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걸 다 이제
그만두고 네. 만주로 해서 저 해삼으로 가가지고 독립군을 모병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한 300명 모병 훈련 시켜가지고 네.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나라 저 함경도에 와가지고 유격전을 다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중과 부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저 두만강을 건너서 소련으로 갔었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등만 무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네. 그래 할빈에 가서 그 거사를 하실 때는 그런 얘기까지 쭉 듣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네. 지금 그 잠시 안이사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하르빈역에 기차가 도착하는 그 옛날 자료가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그 안중근 의사께서 그런 거사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 한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 하는 그런 그 대단한 그 의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그 두 분 형제분이 그 면회를 갔을 때 그 안이사께서 남기셨다는 그 훌륭하신 말씀 같은 거 이런 건 참 그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참 대단한 그 의인이 아니신가. 어떻게 그 자신을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두고두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조카 되시는 분이 오죽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성장을 하셨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친께서는 그 당시에 안이사님 거사 하실 당시 뭘 하셨는지요? 고향에 계시면서 뭐 훈장도 하시고 네. 뭐 또 저 만주에 가서 또 뭐 농사도 지시고 뭐 그렇게 하셨죠. 네. 그 핍박이 굉장히 많았겠죠. 안이사님 일가에 대한 그 일본 사람들의.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7살 때에 부모를 따라서 저 만주로 망명을 갔었습니다. 예, 도저히 그 고향에서는 살 수가 없었나 보지요. 예. 예. 뭐 살래야 살 수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7살 때 만주로 가서 저 길림성 목릉형이라고 하는데 네. 거길 갔었죠. 네. 이 항일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시게 되신 것은 역시 그 삼촌 되시는 안이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구체화시킨 것은 몇 살 때셨습니까? 제가 19살 때 그러니까 중국으로 망명한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7살 때에 이제 중국으로 부모 따라서 망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 동안에 쭉 중국에 사셨습니까? 그렇죠. 해방돼서 나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독립군들도 물론 많이 내왕들을 하죠. 우리 네. 그 동네로. 네. 그래서 독립군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제 그러는 동안에 그 저 흑룡강성 뭐 통하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네. 국민학교, 중학교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1931년 네. 만주사변이 났습니다. 네. 만주사변이 나가지고 그때는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흑룡강성 해륜현 해북진이라고 한 데 있었는데 네.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그 마전산이라고 하는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 가지고 뭐 말에 뭐 당나귀에 이제 돈 상자를 전부 지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매수하려고 그러고 중국 분입니까? 중국 사람이죠. 네. 마전산이라고. 네. 그래 그런데 거기 뭐 매수되질 않고 이제 항일로 지금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제가 사는 데서 한 50리 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좀 나서야 될 때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해륜현에 가서 그 마점산 장군의 집을 갔더니 그때 마침 마점산 장군은 다 이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전장으로 나가는 게 벌써 네. 나갔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은 그때 들어가셔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됩니까? 1932년 네. 일본군이 상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때가 1932년 1월 28일 네.
전쟁이 일으켜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 협정을 치르고 그 4월 29일 날 천장절에 그 축하 식전을 베풀 적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개석 씨는 이게 참 그 중국 그때는 뭐 5억만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렇게 당하면서도 하지 못했는데 이거 한국의 청년이 저렇게 저걸 해냈구나 하는 데서 아주 뭐 비단 뭐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장개석 총통은 그때 총통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그 군사위원장으로 있을 적인데 한국 청년이 살았구나. 저 사람들을 한국 청년들을 군사 교육을 시켜서 군사 간부를 맹기려 가지고 독립군을 편성해서 이제 이 일본을 한국에서 구출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이게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한 또 뜻은 옛날 그 선문 선생이 그 유촉에도 있지만은 이 세계 약소 민족을 연합해서 열강을 타도해서 이제 해방해야 된다는 뭐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이까고 그래서 그때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라고 있습니다. 그 낙양분교에 중국 그때 228 상해 전쟁 때의 지방군이 19로군이라고 그 군대가 일본 침략을 저항했는데 거기에 그 하급 간부들을 16개 중대를 편성해서 재훈련을 시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때 한 약 90, 한 7, 8명, 근 100명 되는 그 숫자를 거기다가 이제 갖다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중국 그 말하자면 군인 학교에서요. 그렇죠.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서슨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해를 거쳐가지고 그 절강성 가흥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그때 그 임시정부가 윤봉길 의사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전부 피신해서 그 가흥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저 시골에 한 20리 떨어진 시골에 갔더니 거기 한 20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니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합류해가지고 그 해로 이제 낙양군관학교로 들어갔죠. 그 몇 년이나 거기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서 한 7, 8개월 받는 동안에 거기서 또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선발해서 남경군관학교, 남경 그게 본교, 이건 분교고 본교로 저희가 또 이제 가서 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936년에 졸업을 했죠. 아이고, 그럼 4년이나 교육을 받으셨군요. 그럼 중국군 장교가 되셨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처음 우리가 그렇게 그 독립군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낙양분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졸업을 한 후에는 독립군 편성을 해서 독립군으로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광복군도 아직 없을 때고 광복군은 아시다시피 1940년 9월 17일에 이제 중경에서 창설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졸업한 36년에는 그런 뭐 우리나라 군대가 없으니까 자연히 중국 군대에 가게 됐죠. 중국군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중국군에서는 제2사단에 갔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증병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일본군과 대항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조만간에 일본하고 일전을 참 불사할 그런 지경에 도달할 텐데 지금부터 이제 증병제도를 실시해서 국민 개병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전에는 전부 모병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광복군과 인연을 맺고 광복군을 조직하실 때는 뭘 하셨습니까?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광복군을 할 적에는 그게 1941년. 우선 그 이제 초모공작이라고
우선 군인이 있어야 되는 게 네. 그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우리나라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후방을 데려다가 네. 훈련을 시켜서 네. 광복군을 편성하는 그 공작을 그건 아주 위험한 공작 아니겠습니까? 일본군 점령하에 한국 청년들을 빼내오기가 쉽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그거는 우선 그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변하는 그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중국 사람으로 하고 전부 다 댕기는데 중국 사람으로 해서 일본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성내에 도시 내에 들어가서 우리 사람으로 변해야 우리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이 어렵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밟다가 우리 동지 하나가 일본 사람한테 잡혔죠. 잡혀가지고 그 공작을 하는 모든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또 누가 잡혀서 그 선을 이어줘야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그 선을 이어라 우리 같이 들어간 노태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저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의 아들인데 나하고 같은 기로서 이제 같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 그 사람이 하고 나하고 같이 그 적구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그 올 날짜가 지나도 도무지 오지라는 게 이 사람도 어떻게 잡혔나이다 해서 마음이 초조하고 그래서 그 내가 가 있는 집 주인 보고 그 주인은 아주 부잣집입니다. 네. 부잣집인데 그 일꾼들이 있는 그 방에 가서 자고 그러는데 내가 하루는 그 주인 보고 이 성 안에 그 일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중국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있다고. 그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목수를 하던 사람인데 일본 헌병대에 잘 배가지고 지금 권한이 뭐 이만저만 아니고 그 사람이면 모든 게 다 통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거기서 몇십이 되는데 나는 생각이 지금 사람은 들여보내는 이 사람이 잡혀서 이제 연락망이 다 끊어지고 이걸 잊기 위해서 사람이 또 들어가는데 이게 또 소식이 없고 이제 내가 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걸 좀 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오라고 해서 내가 설복을 시키면은 네. 일에 성공하고 내가 설복을 못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잡아서 일본 헌병대에다 바치면 난 그냥 희생을 하고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 부하 7명을 권총 채워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고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 부잣집이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어줘서 들어오는 거 보니 뭐 손가락이 이만한 그 키가 부쩍이나 한 게 뭐 자전거를 몰고 들어오는데 아주 뭐 무지무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내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하질 않고 내 장개석의 그 아주 특수한 임무를 맡아가지고 왔는데 여기 오는 게 인지가 생소해. 사람도 설고 땅도 설고.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이 비록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애국심이 가장 강하다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 또 장개석 총통이 지금 이제 불구에 이 중국 군대를 총집결해가지고 총반격을 개시할 날이 얼마 멀지 않다. 당신도 보다시피 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과 전만을 점령했지 이 면을 점령하지 못하지 않았냐. 중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딴 나라에서 망한 적이 있느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볼 적에 가장 애국심이 강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일본 헌병대, 당신이 일본 헌병대에 있으니까 일본 헌병대에 바치면은 당신이 지위가 높아지고 뭐 권한도 더 커지고 그런 줄 안다. 그러나 당신은 중국 사람이야. 나도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만일 일본이 여기 득세하고 영구히 여기 일본 세력이 있을 수는 없는 기다. 일본이 패망해서 간다면
당신의 생명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만일 당신이 나를 보호해가지고 내 공작을 할 수 있도록 맹기를 준다면 당신은 그걸 가지고 생명 재산을 앞으로는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너 어느 걸 택하겠냐. 아주 솔직하게. 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그 아주 정열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당신이 여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요 사리만 나가면 일본 군대 중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 매일같이 일본 스파이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말이야. 나하고 당장 같이 들어가자. 내가 당신 말 믿고 내가 그 경찰서장 같은 거 전부 내 손안에 있으니까 나는 큰 그 상점들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내 상점의 그 저 점원으로 이제 할 테니까 그다음에 내가 증명서 해가지고 당신이 뭐 북경 상해 뭐 천진 남경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댕기게 할 테니 나 따라가자. 그러니 이게 나를 잡아가느냐, 내가 잡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그 설득해서 이제 내 편을 맹기느냐, 내 공작을 돕느냐 이렇게 할 적에 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는 승리감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또 믿기도 어렵죠.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만일 그 일본이 패하고 중앙군이 이렇게 참 이제 내 미일 적에는 자기의 생명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저 노태준 그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나왔죠. 찾았습니까? 그다음에 나왔는데. 그래 내가 당장 여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기다려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날은 당신한테 미리 연락을 할 테니까 당신이 성 밖에 나와서 나를 좀 영접해 드리거라. 왜 그러냐면 그 성문에 일본 군인들이 나창법 앉아 가지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웬만한 사람을 의심하면 뭐 별의별 거 묻고 아주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 문 밖에 성문 밖에까지 나와서 날 영접해라. 그걸 약속을 다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노태준이가 왔어요. 저 운성이라고 하는데 다 연기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제 뭐 모든 그 공작을 다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 주인 보고 급히 저기 이제 우리 사령부에서 나를 오라고 하는 게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내가 당신을 만날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알고 그때 기다리라 하고서 그다음에 올라왔죠. 그래 광복군을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하게 됐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자꾸 후방으로 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광복군을 조직했죠. 그 뭐 우리나라 뭐 어디 그 국민이 거기 많습니까? 그 광복군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광복군이 주로 이제 일선에 나가가지고 그 적을 심리전을 했죠. 심리전. 무슨 뭐 무기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거나 뭐 그거가 아니고 주로 심리작전에 이제 참가하고 1945년 5월달에 그 전에 우리 그 이지대의 이범석 장군이 이게 물론 중국과도 좋지만은 미국과 이제 합작을 해서 어디든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미국이 지금 일본 본토를 들여 공격할 적에 가능히 이 중국의 백수십만의 그 일본 군대가 있는 것을 우리 유일한 그 육로 병참선인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일본으로 이제 가는 문제. 또 일본에서 그 백수십만에 되는 그 군대를 보급하는 병참선. 우리는 이거를 그 훈련을 해가지고 이거를 차단해서 미국의 본토 작전을 유리하게 하고 심지어는 또 우리나라로 이제 상륙하는 것도 유리하게 하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군 웨드마이어 장군한테 웨드마이어 장군은 그때는 연합군 중국 전구의 참모장을 했습니다.
그 사령관은 장개서 총통이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그 사람한테 이제 그 교육을 해서 자기 저 이제 이 나라의 국방성에다 이제 다 해가지고 그게 승인이 돼서 실제로 합작한 거는 OSS 부대라고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전략 첩보 부대. 그게 아주 상당한 그때 그 권력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 이지대에서 젊은 사람들 가장 우수한 사람들 한 50명을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격전에 대한 거, 폭파에 대한 거, 이제 통신, 정보, 파괴, 뭐 이런 유격 전술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배워서 곧 이 서해 안으로 이제 이 잠수함이나 이제 비행기로 투하해가지고 투하를 시해가지고 곧 이제 참 이제 개시 작전 개시를 지금 할 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해방이. 아, 그러셨군요. 예. 그 해방됐을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해방되는 게 물론 뭐 일생 동안 뭐 우리가 이게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지금 실현이 돼서 이렇게 물론 그 기쁨이야 말할 거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참 그 해외에서 군을 조직하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해방을 시켜야 우리가 떳떳하게 독립을 주장할 수 있고 완전한 독립을 참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참 이게 조금만 참아서 우리 군이 투입돼 가지고 유격전을 하고 우리가 이 통제를 해 가지고 완전히 이게 참 해방을 시켰던들 이게 얼마나 참 보람 있는 일이었겠나 하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아쉬웠죠. 만일 그렇게 됐다면 이 38선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고 민족의 분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뭐 이런 민족의 비해를 겪을 리가 만무했죠. 우리 손으로 해방을 시켰다면. 물론이겠습니다. 그러면 귀국을 하신 건 언제 하셨습니까? 1946년 6월 달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이 광복된 조국에 돌아오셔가지고도 역시 우리 국군의 또 이 건군 작업이라든가 그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언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48년 12월 달에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으로 이제 우리 그 국방경비대가 국군으로 되고 그럴 적에 이제 들어왔죠. 예편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61년 4월 4일 날 예편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삼성 장군으로 예편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군에 계실 적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맡으셨는데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군의 기관인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 의 교장을 한때의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육군사관학교가 그때는 역시 그 6.25 사변이 발발해가지고 태릉에 있던 사관학교가 그때 문을 닫게 되고 진해에 내려가서 4년제의 육군사관학교를 처음 창설했죠. 그때 그러면 4년제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창설이 됐을 때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관장님께서는 비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비범하신 분입니까? 보통 사람입니다. 사람인데요. 제가 좀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뭐 좀 챙기는 그런 그 성격이 있고 좀 고지식하죠.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고지식하기 때문에 손해 보시거나 뭐 그러신 적도 많으시다고요. 고지식하다면은 뭐 보통 뭐 여기저기 그렇게 그 뭐 잘 섭실리지를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게
뭐 손해 보는 일도 있죠. 우리가 그 자자손손이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안중근 의사 같은 훌륭하신 분의 조카분으로서 또 그 삼촌을 따라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 분으로서 또 건국이 된 후에는 우리 그 국토 방위를 위해서 거의 일평생을 보내신 분으로서 현재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정말 느끼시는 바 많으실 텐데 저희 그런 것을 모르는 전후 세대 그 해방 후에 태어난 여러분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사람하고 우리가 그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될 그런 그 입장 아닙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왜 경계를 해야 되느냐? 사람은 누구나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고 네. 그 잘못을 자기가 뉘우치고 대과천선하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자주 소위 망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엉뚜당뚜 하는 자기네가 침략을 해서 다른 나라를 아주 그 참 유린을 하고 못 살게 굴고 또 세상에서 정말 보기 드무는 그런 잔인무도한 그 일을 했고 역사를 전부 다 왜곡하고 그런데 이런 거를 과거에 그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후손들에게 이제 정난화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후손들이 다시 그 나라가 강해졌다고 해서 약한 국가, 약한 민족을 침략을 하고 유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이나 이렇게 그 침략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잔인한 노릇을 하고서도 이걸 전부 다 미화를 시키고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를 아주 미화시키려고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 지금 경제 대국으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또 과학과 기술이 아주 최첨단을 걷는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떤 시기에 가서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은 어떤 시기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의심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하고 우리 힘을 양성해서 언제나 남이 넘보지 못할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단계를 하고 힘을 배양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방청객 중에 몇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관장님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시면서요. 좌절감에 빠지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물론 뭐 인간인지라 이제 우리가 그 지하 공작을 할 적에 일본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상해 가서도 제가 이제 상해 전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지하 공작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할 적에 그 세력은 크고 이게 언제 이제 참 저걸 다 때려 부시고 독립이 되느냐 참 그런 때 좀 좌절감이 생기죠. 그러나 해라는 것이 뜨면 지고 또 밤이라면은 또 이제 낮이 되고 세력이 팽창되면 언제든지 또 한번 내려가는 때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 망국의 민족으로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의무가 바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의무다. 이런 굳은 결심을 다시금 할 적에 또 새로운 결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래서 그걸 지당을 해나갔습니다. 네. 한 사람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역시 그 우리 젊은 세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다 이제 우리가 만국을 당해봐야 그 독립의 그 귀함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 우리 그 전후 세대들은 애국심이라는 건 난 다른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애국심이다. 역시 그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아주 열심히 하고, 교수하는 사람은 교수에 열심히 하고, 농사하는 사람은 자기 천직으로 알고 농사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은 그 시기에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배우는 데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냐.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이런다면은 그건 비애국이에요. 자제분은 몇 분이 되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인하공과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그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그 통일 논의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떤 사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세계 정세는 그 통일로 가는 길을 쉽게 대세가 그렇게 기울어지고 있지 않느냐. 미소가 지금 그 전략 그 무기들을 전부 다 감축시키고 파괴하고 평화의 그 길로 걷고, 또 이제 그 공산 국가들이 무슨 소련을 위시해서 중공이나 저 동구라파의 모든 그 공산 국가들이 개방주의로 지금 나가게 되고, 이런 마당에 우리도 이제는 참 평화 통일의 그 이제 그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그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의 모든 그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가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그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서 해결을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금 하나 얘기하고 싶고, 여기서 우리끼리는 무슨 어떤 단체든지 다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통일에 대한 거를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전 뭐지 이게 사견으로 얘기했는데 그 여러 가지 행사도 많으셨고 아마 바쁘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아이고, 뭐 이렇게 앞으로 두고두고 그 우리 조국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바라지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독립운동가로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걸어오신 안춘생 독립기념관 관장님을 모시고 다시금 광복의 참뜻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